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기만한 회견이었다며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조치 효력을 정지시킬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소 시 직무정지 당원 80조를 유지하면서 정치 탄압 등의 경우엔 당무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적극 나선 가운데 국회 부산엑스포특위도 관련 부처의 유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여야는 가덕 신공항 조기 완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회견과 집권 초기 성적표를 살펴보고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운명의 날을 맞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논쟁 등 여야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는데요. 윤 대통령 회견 내용에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 가겠다고 다짐한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에 불과했다고 혹평하며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와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직과 정책 등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자신을 향한 비판 발언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 대화나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임을 강조한 것처럼 국민들의 응원과 질책 모두를 겸허하게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세울 내용도 기대했던 내용도 없었다며 국민 기만을 보여줬다고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 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의당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국정기조 전환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비대위 전환 과정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측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도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신문에 직접 출석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거듭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과 당의 비상 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과정에 사퇴를 선언한 당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점과 전국위의 ARS 투표도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대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도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 법률지원단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당대표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비상 상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무력화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가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한 다툼을 예고한 만큼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야기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원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치 탄압 같은 경우에는 당무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조항을 뒀는데요. 비대위의 절충안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민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는데 관저 의혹과 사적 채용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당원 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원 제80조 1항을 그대로 두기로 전날 전준희의 의결안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구제 조항을 수정해 방탄기를 아예 막지는 않았습니다. 당원 80조 3항에서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존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겁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3항의 수정안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당원 80조 개정 목소리가 분출했는데 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당원 개정은 안 된다고 맞서면서 계파 갈등 확산 조짐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비대위가 방탄 논란은 피하면서 구제 방안을 담은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을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175명이 서명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국제박람회기구 유치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관계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계획서에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했고 핵심 사업인 55 보급창 이전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국제박람회기구 BIE에 제출할 유치계획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는 최종 계획서에 가덕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이전 개항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문구를 넣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기존 교통인프라로 엑스포 관광객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에 1,000만 명도 완전히 콩나물시루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해외 관람객 3천만 명을 그것도 6개월 동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특히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발표한 완전 해상 매립 방식으로는 엑스포 개최 전 개항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기 단축을 위한 신공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기 단축과 가덕 신공항 조기 완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개항 시기는 말하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BIE 현장 실사 평가를 앞두고 정부도 논의하고 있다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사단에 대한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야는 부산 엑스포의 주요 과제인 미군 55 보급창 이전에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의 신선대부두 대체부지 결정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추진인데다 신선대는 미군 부대 이전에 적절하지 않은 부지라고 반발했고 55 보급창이 신선대 쪽으로 오면 철길까지 다 놔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 오랬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경쟁국에 비해 확보한 부지가 작은 만큼 보급창 이전이 필수라며 조속한 대체 부지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팔부도하고 다 합쳐서 한 8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라도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엑스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산 엑스포 추진을 강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폴란드와 로마니아 해외 순방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적극 임한 가운데 국회 부산 엑스포 유치 특위는 다음 달 초 현장 시찰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좌편향 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과 29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과방위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대해 민주당과 정 위원장은 반성하라며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전체 회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당 경찰 장악 대책위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권력 입맛에 따라 경찰력을 행사했을 때 발생했던 인권 탄압과 희생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국회법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호영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수해 복구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임 인사차 방문한 주 위원장에게 협력과 통합의 정치가 되도록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며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여야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해 현장을 체크해 예산 지원 등 복구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있었죠?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네. 신문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신문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설명했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위기 상황이라며 상권 분립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에 관련한 쟁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서로 입을 맞춰 줄사퇴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당원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당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된 것만으로도 비상 상황이고 또 이로 인한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것 역시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그 상황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 정국위 소집을 위해 이 최고위 의결을 하려는데 네. 정족수가 부족하자 이 사퇴를 했던 이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정당 역사상 최고위원 대부분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서류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 정치적으로 사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만 표시했을 뿐 정식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고위가 아니더라도 상임 정국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ARS 투표로 처리했는데 이것도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상임위와 전국위는 당원들의 대의기구인 만큼 직접 투표가 아닌 ARS 방식의 투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접 투표가 어려워 ARS 표결이 불가피했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당한 의사결정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게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인용이 되면 비대위 효력은 상실되고 이번 신문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이 나오면 비대위는 이대로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되고 이 전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더라도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그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정지 요건과 관련한 당원 80조 개정안을 두고 이제 그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당원 80조 1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정치보복 수사로 인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구제에 초점을 맞춰 80조 3항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기소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 의결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심판원보다 최고위나 당무위가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최고위와 당무위 둘 중에서는 공신력이 더 큰 당무위에서 의결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당원 이제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그 쟁점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 개정안의 원래 취지는 이 기소만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겼는데 그래서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직무 정지 요건을 현행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으로 완화하는 당원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대로 추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대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비대위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건데요. 현행 직무 정지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런 당원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초선과 재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원을 개정하게 되면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당원 자체가 야당 시절 때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정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 결과에 대해 과거 혁신위에서 만든 핵심 내용을 존중하되 정치 탄압으로 억울하게 기소당한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당무위 의결로 이제 수정한 게 이게 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또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비대위 결정으로 당원 개정이 이제 끝난 건 아닌데 아직도 그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 비대위에서 수정된 당원 개정안은 모레 당무위를 거쳐 24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28일 전당대회에 다시 올려서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 전당대회까지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 당원 80조 개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자 친 이재명계에서는 비대위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졌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속에 최소한의 방패마저도 내려놓은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른 계파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비대위가 과연 오늘 낸 결론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윤석열 정부 용산시대의 상징이 된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장면은 무척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집권 초기 파격적인 소통 행보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문답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나오면서 되레 국정에 부담이 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필요하면 또 해이죠.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총 36차례의 출근길 약식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말은 글쎄로 59회에 달했다고 하고요. 국민은 46회, 생각 37회, 문제 36회, 우리가 33회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출근길 약식회견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은 관련 부처와 정책 혼선을 낳았고 또 전 정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현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은 여러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결국 출근길 약식회견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자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은 새로운 대통령 문화라며 비판이 있더라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여권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도 변화를 주는 등 메시지 관리에 나섰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기에 앞서 준비해온 발언을 먼저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줬는데요. 연이은 실언으로 변화를 거듭한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선택적 소통이 아닌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전 대표를 향한 훈수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 최근 기자회견에 이어 각종 언론 인터뷰에도 등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한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퇴로를 끄는 듯한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 여권 유력 인사들 자제를 촉구하며 훈수에 나섰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 연일 이 전 대표를 향해 따끔한 일침을 날리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지난 기자회견과 관련해 눈물파리로 본인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한 데 이어 오늘은 이 전 대표가 각종 방송에 출연해 특유의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물러서고 기다릴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도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기자회견은 참 점수를 저는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고 일단은 본인이 자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큰 기회가 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둥바둥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은 당에도 자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본인에도 저는 자해행위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악연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안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의 안정이란 사명 앞에서 각계의 의견과 고집은 버려야 한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원로인 김영우 전 국회의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이 시대 젊음의 아이콘이라면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김 전 의장 자신의 블로그에 이준석을 위로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한다면서도 불만과 불신 그리고 공인의식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다. 이 전 대표가 이를 버텨내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의 충고와 훈수에도 이준석 전 대표, 여론전과 소송전을 병행하는 등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한편으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데요. 폭로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전 대표, 더욱 독해진 그의 반격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주시는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는 이제 의미가 있던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는데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최근의 그런 사안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이제 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두 분의 그 평가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윤 대통령의 54분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용은 뭐 특별하게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난 건 없었고요. 오히려 좀 말을 너무 아낀 거 아닌가. 리허설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은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자들이 저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되는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네. 지금 최근에 아주 현안 심각한 거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많이 묻질 않았어요.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그 짧았던 영향도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준석 관련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너무 점잖게 이게 뭐 예의를 차리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점잖게 물어봐도 되나? 뭐 그런 거 있고요. 주기환 비대위원 관련 안 물었죠. 그리고 사적 채용 안 물었죠. 그리고 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부분인데. 네. 하여튼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빠뜨리거나 그러니까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안고가 빠진 회견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견이 회견다우려면은 팔로우업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쭉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 느꼈습니다마는 아마
대변인단하고 기자들 간사단 사이에 합의가 팔로우업 질문은 안 한다라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예 뭐 팔로우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마지못해 100일이니까 할 수 없이 기자회견 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차라리 도어 스태핑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기자들이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느낌으로 아프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답변이 소망스럽지 않으면 또 물어봐야죠. 그러고도 안 되면 또 물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의원님이 네. 예전에 그 기자 시절로 돌아가서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 이준석 질문도 저렇게 그냥 예의 차려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계곡이라고 비유를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야 되고요. 네. 주기환 비대위원 이게 좀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 했어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모든 지금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들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 제2부속실 문제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네.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끝났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너무 현장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그런 질문은 좀 자제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자 출신이신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기자회견 전에. 네. 왜냐하면 워낙에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소화를 잘 할까 그랬는데 물론 이 특별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낮은 국정 지지도에 대한 어떤 더 깊은 성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길의 모색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지적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앞부분에서 워낙 대통령이 스스로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쭉 정책을 일과를 했죠. 네. 또 홍보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정책적인 질문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친인척 등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매일 다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상의 질문과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오긴 어려웠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대통령이 무난하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무난하게 좀 대처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질문도 미리 이제 질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즉문 즉답이었단 말이죠. 네. 또 프롬프터 없이 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좀 차분한 가운데 그래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이야기를 잘 했다고 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유는 소통을 위해서다. 지금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개선할 테니까 잘 지켜봐 달라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큰 불상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자 출신이시니까 똑같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철학이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취임사 때도 자유를 강조했고 또 지금 이제 매일매일 국민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자유, 이것이 어떤 자유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0일에 대한 두 분의 이제 질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요, 이제 새로운 용산 시대, 출근길 문답, 또 인사 논란,
뭐 한미 정상회담, 뭐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오늘 참 필수 질문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100일 성적 두 분께서는 몇 점을 주실지 또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요거 아주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무슨 제가 이제 점수를 딱 매기긴 뭐하고요. 네. 합격 불합격으로 크게 나누자면 그래도 가까스로 합격은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성찰해 보겠다, 검증해 보겠다, 조직과 정책 면에서 고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가상해서 저는 그냥 합격 주고 싶습니다. 뭐 네. 학교마다 또 합격 점수도 다르고 기관마다 이게 점수 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인가요? 일단 합격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김 의원 생각에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국민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찍어준 사람들도 그래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찍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호감 대선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격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런 퍼센티지 정도가 점수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지금 유지하는 것만 해도 지금 힘겹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조금만 더 되돌아본다고 지금 표현을 오늘 한 2번 썼는데 되돌아봐봤자 결론은 빤합니다. 이미 사실 평가와 결론은 나와 있는 거고 되돌아봐서 아니다 싶은 거 빨리 버리면은 저는 무난하게 점수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좀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느낌이나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네. 가장 결정적인 장면 지난 100일 동안에 어떤 장면 꼽으시겠습니까? 뭐 몇 장면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 그때 도어 스태핑에서 뭐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정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 뽑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획 돌아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획 돌아서는 장면에서 저는 이게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이게 정말 나쁜 태도였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꼽자면은 그 신림동 네. 그 수해 반지하 사건 사건이요. 반지하 사건의 홍보 그 카드 뉴스에서 말이죠. 저는 거기서 그 대통령이 거기서 서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마 인상적인 장면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수방 정책, 주거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지하방을 탈출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이런 시책으로 우리가 몰고 가겠습니다. 기생충으로부터 영화 기생충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그걸 카드 뉴스로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아마 굉장히 어필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관점에서 민생에 이제 매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혹시나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 인적 쇄신 카드는 이제 꺼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한 것 반대로 가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요? 네, 반대로 해서 인사도 지금 오늘 회견으로 봐서는 인사 쇄신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한참 뒤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론조사 30% 미만 20% 왔다 갔다 하면은 구인난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바꿔주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시작을 해서 뭔가 좀 방향을 잡아서 가면은 분명히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방향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은 잘 나타나지는 않았죠. 이 지지율에서 구인난이 있다는 건 인선을 해도 본인이 고사의 뜻을 많이 비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문 대통령 때도요. 구인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물들을 접촉을 하면은 청문회 안 하는 자리를 다 원하거든요. 네. 근데 청문회 안 하는 자리가 뭐 하여튼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대개 그 장관 바로 밑에 자리 아니면 대사 자리. 어떤 분들은 대사도 필요 없다. 총영사 자리.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공사나 뭐 이런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대목이죠. 네. 네. 뭐 질문이 뭐죠? 예. 이제 100일이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인적 쇄신은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당장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인적 쇄신을 하진 않겠다. 다만 그 조직 정책 면에서 되짚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인적 쇄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통령 수석실에 대한 교체 요구를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참모진에 대해서 대통령 참모진이 부정에 연루된다든지 부패에 연루된다든지 그런 어떤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는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에 대해서 능력이 좀 못 미쳐서 뭐 기능이 좀 딸리니까 교체하라. 그거는 여당이 이야기할 거죠. 여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미 이제 경질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 김에 그냥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교체해라, 경질해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뚜렷한 뭐 위법한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야당의 공세죠. 그 경질 요구는. 그래서 그런 거는 맞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도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정무가 됐든 홍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수석이 됐든 경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역시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뭐 이번에는 이제 인적 쇄신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국민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태도나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낮은 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은 좀 보여서 좋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카드니까 그런 것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민생을 제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역시 민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언급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신경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 기자들이 묻는다고 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다 보면은 저는 더 일파만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이 몇 시간 전에 끝났고요. 네, 이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항 단 하루 만에 좀 난항에 빠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와 이 전 대표의 운명 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죠, 그렇죠?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공표를 했고 본인은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당에서는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큰 재앙이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당에서 계속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큰 짐이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비대위 구성한 걸 보니까 어떤 혁신 쪽보다는
안정, 균형 쪽인 것 같습니다. 지역 안배나 선수, 국회의원 선수 안배라든지, 그다음에 성별 안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기환 비대위원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지금 취임 100일 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 자체가 하등에 이상할 일이 없다. 그리고 주기환 비대위원은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검의 이제 수사관까지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당에서 흔치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통령하고 예전에 근무를 같이 했었고 또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윤핵관이다, 신윤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억지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비대위원이 되면 안 되나요? 또 그분이 국회의원도 여태 아니었고 무슨 뭐 다른 윤핵관처럼 무슨 뭐 당 지도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법원이 언제 이 결정을 내느냐겠죠. 근데 지금 언론에 내놓은 거 보면은 오늘은 안 나온다고 돼 있고 조만간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또 신청 사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뭐 이번 주 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겠죠. 네. 장고를 하면은, 법원이 장고를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라는 것이 지금 문제일 거예요. 근데 법원이 장고를 했을 때 법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신청서가 이 율사 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회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얘기를 봤을 때는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몇 가지를 지적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특히 최고위원회의 그 결정,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퇴, 뭐 이런 거에 대한 흠결, 또 그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법원이 고민을 할 거예요. 절차를 가지고 본질을 흔드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요. 네. 전적으로 이건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절차에 문제 있다 그러면은 본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절차만 가지고도 인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판사 세 분이, 특히 부장판사인 분이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나 율사 출신 국힘당 의원들이 문제없다,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진영 논리일 거고요. 지금 판사들은, 해당 판사들은 정말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각이 난다 그러면 뭐 네. 핵폭탄이 터지는 거고요. 네. 아니, 인용이죠. 인용이 네. 나면 그런 거고, 기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안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항고나 재항고에 다시 이 목을 걸겠죠. 네. 그래서 금방 뭐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이거는 여든 야든 정당 정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당에서의 정치적인 결정, 그게 물론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인 잣대로 이것은 잘못됐다 인용되면은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폭풍은 뭐 너무나 큰 그 재앙이기 때문에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정당의 최고 회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떤 정치적인 결정인데 말이죠. 네. 그거를 그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당원 80조 개정, 이게 개정이 되는 분위기로 이제 흘러갔었는데 비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에서 이제 당무위의 의결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요. 이
당무위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그 정치적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 절충안이 민주당 안에 그 내분, 뭐 개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강훈식 의원이 이제 후보 사퇴를 했는데 어대명이 이제 더 한층 강화됐다. 뭐 이런 이제 그 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하여튼 국민들이 이렇게 뭐 양당의 당원 당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태는 이건 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모두로 드리고요. 사실은 80조 당원 80조 1항은 포기했지만 3항을 당무위로 바꾼다는 결정은요. 결국 효과는 방탄 효과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1항을 바꾸는데 너무 저항이 당내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재 3선들이 다 반발을 보이니까 1항은 그럼 그대로 두자. 그리고 브레이크 조항이 3항에 있습니다. 당무위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당무위는 당 대표가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친 이재명교에서는 당장 철회하라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뭐 이건 결국은 1항은 손 안 대지만 브레이크 조항이 있기 때문에 3항을 바꾸겠다고 그러는 건 결국은 갑옷을 입는 데는 지장이 없다. 갑옷의 질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결국 갑옷은 갑옷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훈식 의원 가면서 이제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지난번 전당대회 그 경선에서 문제가 될 건데 이걸 다 무효화시켜 버리거든요. 이미 찍은 투표를 다 무효화시켜 버려서 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더 관심이 가는 건 이거보다는 주말에 있을 호남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도권의 권리당원 투표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더 좀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제 당원을 고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 일련의 흐름은 굉장히 정말 반개혁적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이재명 지키기다, 이재명의 정당이다, 방탄조끼다. 그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특히 이제 3선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그 반발을 했더군요. 이것은 정치적인 자충수고, 그다음에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피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상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당대표 선거 와중에, 전당대회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왜 나왔느냐.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또 검찰로부터 정말 불이익을 받을 그런 가능성 때문에 나왔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2015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당대표 때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당원을 만든 거였단 말이죠. 그때도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흐름은 굉장히 이제 반개혁적이다. 결국은 당 내에 여러 가지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 비대위에서는 이제 할 것처럼 하다가 이 개정 안 할 것처럼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대위도 굉장히 흔들렸구나. 근데 전당준비위원회는 굉장히 이거를 또 이제 강하게 처음에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결국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생긴 그 역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훈식 후보가 이제 그만뒀는데 조금 더 일찍 그만뒀더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그 1대1 그 경쟁이 좀 더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훈식 후보는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은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뭐 TV 토론도 그렇고요. 지역 그 순회하면서 토론회 하는데 이제 조금 볼만해졌다. 근데 역시 국민적인 그 주목을 끌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의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 그리고 운명의 날을 맞은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부산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